엄마, 돈 좀 빌려줘. 준호야, 갑자기 무슨 돈? 몰라도 돼. 그냥 빌려달라고.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 뭐, 1억이라고? 아, 진짜. 엄마는 맨날 이러네. 돈 좀 빌려달라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준호야,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형편이 어렵다고? 누나 병원비로 돈 쓰느라 그런 거 아냐? 맨날 누나, 누나. 난 뭐야? 난 엄마 아들 아냐? 그럼 너가 뭐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데? 됐어. 말해봤자 엄만 이해 못할 거야. 그냥 좀 주면 좋잖아. 준호야,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줬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직도 얘기해. 다들 그 정도는 해주던데.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장만해준 집인데. 엄만 맨날 그 얘기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나중에 나 큰일 나면 엄마 책임이야. 무슨 큰일? 준호야, 무슨 일 있는 거니? 됐어. 나 갈게. 잠깐만. 준호야.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민영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민영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민영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7세, 경기도 용인에 사는 민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저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연이가 갑자기 찾아온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집에서 쉬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오랜만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요즘 통연락도 없고 얼굴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 며느리 오랜만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하고 반갑게 맞이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큰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앉자마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좀 큰일 났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그러자 준호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돈이 좀 필요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돈 얘기를 꺼내니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준호가 망설이다 말했죠. 1억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이라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인가요? 게다가 아들은 그 돈을 마치 당연히 줘야 할 것처럼 요구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1억이 어디 쉬운 돈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죠. 준호가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나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안 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그러니? 제가 따져 물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회사 자금을 좀 썼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제 입에서 한숨만 나왔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도 있고 애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가 저지른 잘못을 엄마 보고 해결하라는 거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하니? 엄마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 그러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떡해? 나 진짜 큰일 났다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홀대하셨는지,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서운하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준호를 낳고 나서야 겨우 인정받았던 그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런 아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네요. 준호야, 엄마도 너 나이 때 힘들었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혼자 견뎌냈지.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버럭 화를 냈죠. 엄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지금 당장 큰일 났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겪었던 고통, 제가 느꼈던 서러움,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러자 준호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지! 나 이제 감옥 가겠네! 엄마 아들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아들을 보니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죠. 준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먼저야. 남편의 말에 준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나 정말 큰일 났다고! 아빠도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뭘 어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준호야, 이제 그만 가렴. 엄마도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여보, 힘들겠지만 우리가 잘한 거야. 이제부터 우리 삶을 생각해야 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옛날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준호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준호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단호해져야 할 때라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죠. 사실 준호는 수시로 저희에게 경제적 도움과 돈을 요구했어요. 준호가 결혼할 때도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죠. 5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준호가 불쑥 신혼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 신혼집 좀 마련해줘. 다들 부모님이 해주시던데.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집을 사준다는 건지. 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가 어디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울상을 지었어요. 나 정말 소연이랑 잘 살고 싶어. 둘이 월세 내면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며칠을 고민했죠. 밤새 뒤척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시골에 있던 땅을 팔기로 했어요. 그 땅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는데 팔기로 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준호 신혼집 사는 데 쓰자.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아들 잘 살게 하는 게 효도 아니겠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땅을 팔아 준호 신혼집 아파트를 사줬어요. 빌라도 아니고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죠. 열심히 발품 팔아 골랐어요. 준호와 소연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죠. 엄마, 아빠 고마워. 진짜 잘 살게.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을게. 준호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소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그런데 그 후로 준호와 소연이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가전제품이었어요. 우리 냉장고가 너무 작아. 좀 큰 걸로 바꿔주면 안 돼? 그 다음엔 세탁기, 그 다음엔 TV. 하나둘 사주다 보니 점점 더 큰 걸 요구하더라고요. 가구도 바꿔달라고 하고, 처음엔 들어주다 보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소파만 좀 바꾸자. 너무 낡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호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로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핑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준호는 혼자 왔어요. 그것도 오후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나 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호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더라고요. 제사 준비는 손도 대지 않고 말이죠. 큰 딸 지은이가 준호를 나무랐어요. 야, 너 결혼했으면 이럴 때 엄마 도와드려야지. 누나가 다 해야 돼? 그 말에 준호가 발끈하더라고요. 누나는 뭘 그렇게 참견이야? 신경 꺼. 나 피곤해. 두 남매가 다투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도 뜸해지고 집에 와도 금방 가버리고 우리 바빠서 자주 못 와.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운했어요. 지은이는 동생 걱정에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 준호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한번 뭐라고 할까?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다. 지은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여보, 괜찮아.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 남편의 다정한 말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준호의 행동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뭔가를 요구할 때만 찾아오고 우리 차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애기 태우고 다니기에는 너무 좁아. 어느 날 준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아빠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삐죽거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냥 말해본 거야. 나도 내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호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 하는 후회도 들어요. 결국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호와 소연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지금은 얼굴 보는 건 고사하고 전화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가끔 문자로 엄마 잘 지내지? 라고 보내오는 게 전부였죠. 여보, 준호한테 연락 왔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나한테도 연락 없어. 걱정 마. 바빠서 그럴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내가 위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된 거야? 검진 받았는데 초기래.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대. 지은이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늘 착하고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딸이 위암이라니요. 준호 일에 정신이 팔려 지은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엄마가 늘 옆에 있을게. 걱정 마. 우리 꼭 이겨낼 거야. 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지은이의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온 정성을 다해 딸을 돌봤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지은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누나가 이렇게 아픈데 연락 한 번 없고 괘씸한 놈.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얼굴이 많이 헬쓱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돈이 좀 필요해. 소연이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누나가 지금 큰 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거 알고는 있니? 준호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가 왜? 뭐 감기라도 걸렸어? 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누나가 위암 초기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 넌 그동안 뭐 했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돈 얘기야?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말했어요. 그래. 근데 엄마, 누나 병은 누나 병이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잖아. 누나 아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누나한테 들어가는 돈 좀 아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가 정말 내 아들 맞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준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 됐어. 엄마는 맨날 누나 편만 들잖아. 내가 뭘 해도 엄마 눈에는 안 들어오지.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엄마 후회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준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어쩌면 좋아요? 준호가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준호가 정말 많이 변했구려. 하지만 지금은 지은이 건강이 더 중요해요. 준호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길 바래야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지은이 치료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 왔다 갔어. 나한테 돈 빌려달래. 뭐라고? 아이고, 그놈이 너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어. 걱정 마. 내가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어.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엄마, 준호 진짜 이상해졌어.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도 돈 타령만 하더라고.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준호를 잘못 키웠나 봐.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준호도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준호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소연이 카페 정말 잘 될 것 같아. 투자 좀 해줘. 나중에 돈 벌면 2배로 갚을게.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네 누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구나. 준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알았어. 역시 엄만 누나만 중요하지. 나는 안중에도 없지. 내가 뭘 해도 엄마 눈에는 안 들어오는구나. 알았어. 다시는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준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이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딸 아이의 병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준호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하지만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전화를 받은 건 한밤중이었어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돈 좀 빌려줘. 잠기운이 확 달아났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됐고, 빨리 돈이나 좀 빌려줘. 1억만 빌려줘. 뭐, 1억이라고? 무슨 일인데? 준호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소연이 카페 창업 비용 마련하려고 사채 썼어. 근데 그걸로 도박했다가 다 날렸어.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박이라니. 준호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몰라. 어쨌든 돈 좀 빌려줘. 안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어떡하죠?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엔 안 돼요. 준호가 스스로 해결하게 둡시다. 다음 날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헬쓱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제발 돈 좀 빌려줘. 진짜 급해. 준호야, 엄마도 그런 큰 돈이 없어. 누나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 맨날 누나야. 난 어쩌라고?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준호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나가 얼마나 아픈데?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으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준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가 나한테 또 왔다 갔어. 또 돈 달라고. 뭐, 자기가 돈을 꼭 마련해야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준 병원비 좀 달라고 소리치더라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화내면서 나가버렸어.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사채업자들과 싸우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죠. 준호를 만나자마자 화가 났어요. 왜 이 모양이 됐어? 이 인생 어쩌려고 그래? 준호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때 돈만 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아니야.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너가 도박을 한 게 엄마 때문이야? 경찰관이 우리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이러다 아들분 구치소 가게 됩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경찰관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합의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도박 중독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어요. 결국 지은이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써야 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오히려 지은이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준호 문제부터 해결하자. 지은이의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준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지은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딸의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합의금과 사채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어요. 그리고 딸의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방법이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준호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아파트요. 사실 그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구매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고민과 상의 끝에 준호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죠. 준호야, 이번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니? 제가 물었죠. 준호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너가 저지른 도박과 사채 빚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난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야. 뭐가 문제야? 그럼 그때 바로 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의 행동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누나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준호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짜증 나네. 또 누나 얘기야? 난 뭐야? 엄마 아들 아니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준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못된 녀석아, 정신 차려.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손 떼어. 날 때리기라도 할 거야? 얘기 다 끝났으면 나 이제 갈게.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팔 거야.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돌아봤어요. 뭐? 내 집을 판다고? 미쳤어? 그 집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 집 팔아서 누나 병원비 마련하기로 아빠하고 엄마는 결정했어. 준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웃기지 마. 그건 내 집이라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너의 집이 아니지. 너 이런 성격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한 거다. 준호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나하고 소연이는 길바닥에 나 앉아 죽으라고? 너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았어. 정말 웃기네. 내 집 팔아서 누나 살리겠다 이거지? 그래, 팔아봐. 근데 그 집에 뭐가 남아있을진 모르겠네. 그 말을 남기고 준호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불길한 예감에 우리는 즉시 준호의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집 안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어요. 가구는 모두 부서져 있고 벽에는 개 같은 인생, 다 죽어 같은 끔찍한 낙서들이 가득했죠.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리합시다. 우리는 밤새 집을 정리했어요. 눈물을 삼키며 부서진 가구들을 치우고 벽을 다시 칠했죠. 그리고 다행히도 집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서 금방 팔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 돈으로 딸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죠. 그러고 얼마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집 진짜 팔았어. 그 돈 다 누나 병원비에 써버렸어. 그래. 누나 병원비로 썼다. 역시 난 이제 진짜 끝이야. 엄마, 아빠, 다시는 보지 말자. 앞으로 난 없는 사람이야. 준호야,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지은이의 완쾌를 바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언젠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죠. 준호의 신혼집을 판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은이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고,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 우연히 딸의 주치의를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죠. 병실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아, 의사 선생님이 너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냈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잘 버텼어. 지은이도 참 대단하고 말이야.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준호한텐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준호하고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준호가 정신 차리고 언젠가 돌아오길 바래야죠. 지금은 우리 딸 완치에 집중해요. 다음 날 지은이의 병실에 꽃 배달이 왔어요. 회사 동료들이 보낸 거였죠. 엄마, 이것 봐. 회사 사람들이 꽃을 보내줬어. 다들 날 기다리고 있나 봐.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래. 우리 딸 빨리 나와서 회사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자.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볼까? 지은이도 이제 나아지고 있고. 새로 시작이요?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이사도 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는 거야. 지은이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죠. 지은아, 엄마 아빠가 이사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이사를 결정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구했고 지은이의 퇴원 날짜에 맞춰 이사 날짜도 정했죠. 드디어 이사 날이 되었어요. 지은이도 퇴원해서 함께 새 집으로 향했죠.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동안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 이제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은이는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남편도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지은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승진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준호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준호 소식 궁금하지 않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 준호가 우리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겠지. 우리가 준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집 근처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어요.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준호?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이 돌아섰고 준호가 아님을 알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공원에서 준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나 봐. 하지만 우리 이제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잖아. 준호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럴 거야.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준호도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딸의 건강, 우리 부부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간직할 거예요. 여기까지 민영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을 옳지 않은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하지만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까지 감싸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식들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식을 위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년의 삶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